그 지금 보도 일보 나온 것처럼 내일 아침 9시 그 무렵 10시 그 무렵에 이제 이른바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게 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지난 2년 동안에 관한 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야당들 하고 국회에서의 협치의 방향은 어떻게 되기를 이제 바란다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고 대통령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사입니다. 인사. 그래서 인사의 내용은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자리 두 자리가 있지요. 하나는 국무총리. 국무총리 이미 사의를 표명을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보도가 됐잖아요. 공식 발표된 건 물론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장을 비롯한 용산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그 안보실을 제외한 안보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참모들이 전부 다 사의를 표명했고 그건 역시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그 인사를 놓고 지금 하마평이 그 총리 후보도 한 10명쯤 되고 비서실장 후보도 10명쯤 되고 그중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얘기들이 오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 가령 비서실장 후보로 2명 또는 3명 또는 그 이상의 숫자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다고 했을 때 그걸 이름을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언론에게 릴리스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언론이 일단 지상 검증을 하거든요. 이 신문 지면에서 검증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 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노크해 본다라는 의미가 또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통령실이나 정무적인 판단 혹은 인사 검증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 문제 또는 자녀 입시 비리 문제 또는 개인 비리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요. 이제 그런 측면은 다 이 대통령실에 미리 검증을 하겠으나 그러나 미처 돌아보지 못한 과거에 막말을 했다든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과거에 막말한 거 정말 우리나라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10년 전에 했던 말 15년 전에 했던 말 그 구석탱이 어디 가서 얘기했든지 다 끄집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있는 건데 초연결 사회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로 탁 튀어나오는 것이 있는가라는 걸 이제 봐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슬쩍 언론에 릴리스를 해서 그 반응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 비서실장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낙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 언론에 하마평이 오르지 않았던 제3의 어떤 인물이 발탁이 되는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그 최고의 참모들 몇몇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맞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순서적으로 보면은 이제 비서실장을 먼저 이번 주에 제일 핵심적인 대통령이 취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비서실장 인선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김대기 비서실장에서 이관섭 비서실장으로 바꿀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앞에 정권 문재인 정권 때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그 앞에 노무현 김대중 정권 다 마찬가지인데 비서실장을 바뀔 때는 세간의 관심을 엄청나게 모을 때도 있고요. 그냥 또 적절하게 보도가 되고 넘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이 세간의 관심이 총 집중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직후에 그 총선 결과를 반영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새로 거기에 적용이 돼서 인사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어떤 사람이 올 것이냐. 여기에는 두 가지로 요약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마음이라고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하고 천양지차로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 내가 그냥 왼쪽 눈만 이렇게 꿈뻑해도 금방 알아듣는 어떤 생각과 바라보는 방향이 찰떡궁합인, 그리고 오랫동안 사귀거나 같은 장소에서 일을 했거나 뭐 이래서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잘 알고 인간성도 잘 아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뭐 야당 쪽에서도 웬만큼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뭐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다든지, 또 여론이 괜찮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든지,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시쳇말로 제가 한마디로 바꾸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노, 아니되옵니다 상감마마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건지, 조선시대로 비유를 해본다면 말이죠. 대통령이 하는 말, 대통령이 막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더라도 대통령께서 지금은 화가 나실지라도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자기 목을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겁니다. 제가 좀 그 양쪽으로 극단화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눈만 끔뻑해도 그냥 대통령 속마음을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면 대통령이 뭐 말만 꺼내면 아니되옵니다 사사건건 밭다리 거는 사람? 그러나 밖에서는 언론이 말이죠, 얼마나 자기 모순적 함정 속에 빠지는 기사를 많이 쓰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욕을 해놓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와야 됩니다라고 쓰는 신문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놓고 정작 그런 비서실장이 와서 대통령한테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용산 대통령실 내분에 빠져 이렇게 또 이제 쓰는 겁니다. 그렇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뽑아라고 해놓고 정작 들어와서 대통령한테 새로운 제안을 한다든지 대통령하고 부딪혔다 뭐 이런 얘기가 밖으로 흘러나오면은 그냥 용산 대통령실이 커다란 뭐 충격과 혼란 속에 빠진 것처럼 또 기사를 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언론의 비겁한 속성 중에 하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노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도 대통령의 속마음을 잘 아는 사람. 거의 신의 솜씨가 있어야 되겠네요. 오늘 아침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말은 쉽죠. 네, 그건 뭐 대통령실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삼성그룹에는 삼성그룹, 현대차그룹에는 현대차, LG면 LG, SK는 SK, 거기에 오너 회장 옆에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대기업의 오너라고 해서 만능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만능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옆길로 셀 수도 있고 잘못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런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비서실장이 있어서 그걸 대통령에게 잘 설득을 할 수 있는지, 대통령이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지, 또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부드럽게 그 문제가 잘 결론이 날 수 있게 하는지, 그건 거의 신의 솜씨에 가까운 그런 정무 감각과 인화와 대통령을 설득하는 능력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그 전체적인 여론은 김대기, 이관섭,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명의 비서실장이 관료 출신입니다. 두 사람 다 뭐 정부에서 차관급의 그 관료직에 있다가 또 이 청와대에서 또 뭐 경력도 좀 쌓고 이랬는데 아무튼 정당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뭐 당적을 가진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정부 사이드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정치인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원희룡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2번 했죠. 그다음 국회의원도 했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출마했었죠. 그다음에 이번에 인천 계양을에 가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붙었는데 글쎄요, 두 사람 사이의 그 격차를 가지고 야 박빙 승부로 날 만큼 어마어마하게 잘 싸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정말 이 빛나는 그 지점이 한 번 있었는데 뭐냐면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왜 저런 거 했었잖아요. 국민의힘 중진들이 험지 출마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한 적 있을 때 제일 먼저 손들었던 사람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입니다. 내가 인천 계양을에 나가겠다. 그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그 점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웠을 겁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눈물이 날 만큼 고맙다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랬던 원희룡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그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니면서 했다. 그러니 선거 결과하고 관계없이 그 원희룡 비서실장 후보로서 자격이 넘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그거는 언론들이 하는 얘기고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과 그리고 원희룡 본인의 마음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속에 점지를 해놓고 있어 그러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열심히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러겠지만 원희룡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대선 주자급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비서실장 보다 더 조금 위에 그 본인의 그 정치적 몸무게가 있다라고 자타가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희룡 이번에 이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동안에 그 주변에 있었던 팀들이 있잖아요. 참모들이. 그 참모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대요. 비서실장 가지 마라. 왜냐하면은요, 이제 그 아마 전국적인 그 핵심적 자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자리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더라도 금년 후반기에 그때 국회의원에 재도전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곧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가오잖아요. 6월 말 7월 초 이때 지금 워낙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6월 28일까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28일까지는 지금 2달 반쯤 남았으니까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역할을 해서 2달 반 지나가고 나면 이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하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수는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오전에 윤재옥 그 원내대표가 주관하는 중진의원, 사선 의원들의 모임이 있고 내일 당선자 총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스케줄을 대충 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한번 꾸리든지 아니면 윤재옥 권한대행으로 가다가 6월 말에 전당대회를 여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든지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원희룡 당대표 도전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아무튼 2027년 5월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를 이제 최종 목표 지점으로 놓고 그 시간을 역산해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명분 있는 행동이 될 것인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이 비서실장 해주세요라고 러브콜을 보낸다고 해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튼 하마평은 제일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당연하죠. 네. 그렇게 입장을 내놔야 그게 정답입니다. 아무리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비서실장 후보로 깊숙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들리는 말로는 원희룡 전 장관 말고도 장제원 의원도 부산에서 거의 뭐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여러 가지 그 지지자들과 함께 모임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그 당의 대승적 요구에 부응을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낙선을 한 정진석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는데 정진석 의원, 그 다음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름.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원희룡, 정진석, 장제원, 김한길.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정치인, 다선 의원,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채널을 유지하면서 대화가 가능하고 그것도 매우 능수능란하게 경륜을 갖고 야당에서도 이런 비서실장이 오게 되면은 그 비서실장의 말의 무게감이 그 앞선 비서실장과들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서실장이 야당 지도부의 핵심 인사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용산의 진정한 뜻이구나. 또는 비서실장이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겠구나.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책임 총리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서실장에도 책임실장이란 말을 쓴다면은 이제 그런 차원으로 승화된 후보가 누구냐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일반 여론을 보니까 또 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네 사람 중에 뭐 특정 인사는 그 사람을 했을 경우에 그게 협치의 어떤 상징적인 인사가 되겠어? 뭐 이런 또 반론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네 사람 중에 한 명인지 아니면 네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총리입니다. 국무총리. 의전 서열이나 자리로 봤을 때는 이제 국무총리는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한참 위인 건 맞습니다. 대통령이 고리됐을 때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하는 자리가 비서실장이 아니고 국무총리입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국무총리는 이제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는 역시 정통 경제관료 출신 그리고 이 총리를 이제 두 번째 맡는 아마 앞선 총리 기간과 이번 총리 기간을 다 더하면 우리나라 최장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아마 나중에 기록이 나올 겁니다만 이제 그래서 새로 총리를 이제 낙점을 한다면 누가 좋을까? 여기도 역시 정치인, 정통 관료 출신이 아니라 정치인. 뭐 대법관 출신이라든지 예전에 보면 뭐 교수 출신 또는 뭐 관료 출신 뭐 등등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치인 출신. 그럼 정치인 출신이 누구냐? 맨 앞자리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권영세. 이번에 서울 용산에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죠.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뭐 경륜으로 보거나 정치적 무게감으로 보거나 권영세. 다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당선됐죠. 그리고 원내대표도 했던 비대위원장도 했었습니다. 주호영. 저 대구에서 당선이 된. 그다음에 이제 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서병수 저 부산시장 했던 이제 그분 또 뭐 그 충분히 후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야당 쪽에서는 국무총리하고 비서실장하고는 가장 큰 차이점이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딱 임명하는 순간 그대로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일을 하면 되는데 국무총리는 국회의 임명 동의안이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아무튼 그 첫 번째 조건이
그 이틀간에 걸친 인사청문회하고 그다음에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다음에 이제 국회로 그 임명 동의안이 넘어갔을 때 과연 이게 통과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하고 근데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국회에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선결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 미리 가령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 후보를 한 3사람쯤 정했다 하면 매우 비공식적으로 민주당이나 야권의 그 의사 타진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과거에 뭐 그런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매우 위험하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전혀 없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이 협치 차원에서 선의를 가지고 총리 후보 3사람을 일단 물망에 오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비공식적으로 민주당 지도부에 타진을 했더니 그날 바로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를 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방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리에게 3명의 총리 후보감이 어떻냐 문의가 왔습니다만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이 사람들은 절대 총리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용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게 또 한 번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농후하다. 총선 끝나고 나면 지금 야권에서 입만 열면 뭐 대통령 뭐 사퇴, 대통령 조기 종식, 뭐 탄핵, 개헌 그 얘기를 입에 달고 살고 있고 뭐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그 얘기를 입에 달고 살고 있는데 뭐 총리 내정자를 미리 야당하고 협의를 해?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꺼내는 제가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매우 선진화되어 있고 여야 간에 또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에 무슨 신뢰가 구축되어 있는 채널이라도 있는 것처럼 제가 꿈을 꾼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그 신뢰도로 봤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애시당초 안 된다. 그렇다면 그것마저도 대통령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알아서 하면 뭘 해야 되는데 민주당 출신 호남권 인사 예를 들면 그런 사람 총리 후보로 낙점을 하면은 뭐 민주당 쪽에서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 그런 사람이 있죠. 김한길. 민주당 대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벌써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길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정한 사람 이러이러한 사람이 총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라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그 누구를 총리 후보로 낙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온 당력을 기울여서 비판하고 반드시 거꾸로 틀릴 테야 라고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게 아닌가.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그 곁가지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그 헌법 체계가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프랑스가 한때는 이랬을 때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지면 야당 총재를 무조건 그냥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이거를 이른바 이제 동거 정부라고 하죠. 꼬아비타시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동거 정부, 동부 정부 하는데 프랑스 헌법 어디에도 동거 정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외부에서 학자들이 언론이 쓰는 말일 뿐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동거 정부가 되느냐? 프랑스에도 대통령이 총리의 임면권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럼 프랑스는 이걸 어떻게 전통적으로 해왔느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은 국회 제1당 당수가 총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소수당일 때 반대로 야당이 다수당일 때 그 야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겁니다. 프랑스 그 총리 관저가 마티뇽 거리에 있거든요.
그 예전에 매번 그러는 건 아닌데요. 제가 한때 보니까 이제 그 동거정부 일대는 마틴용에서 내각 명단을 발표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총리가 발표하는 거죠. 보통은 엘리제궁에서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서 내각 명단을 발표를 하는데 동거정부일 때는 마틴용 궁에서도 이제 그걸 발표를 할 때가 있다. 물론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만 이제 그게 동거정부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방장관, 외교장관, 뭐 법무장관 이렇게 임명을 하고 나머지 내치, 경제부문 특히 이런 거는 총리가 이제 임명을 하고 그거는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당이 총리를 맡는다. 이건 역시 꿈꾸는 얘기죠. 우리하고는 뭐 현실적으로 그런 관례가 전혀 없을 뿐더러 있으나 마나한 뭐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일부에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박지원 이번 당선인 같은 경우에 거국 내각 만들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국 내각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야당에 장관짜리 주고 뭐 부총리짜리 주고 그래서 정부를 함께 구성하자 이게 거국 내각 아닙니까? 열림 내각, 거국 내각. 실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탈당해라. 국민의힘을 탈당을 해서 대통령은 무당적으로서의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고 나머지 내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자리를 나눠 갖자. 내각 책임제 비슷해지는 거죠. 이제 박지원 의원이 가령 이 스튜디오에 있다면 제가 전제 조건을 하나 걸고 싶습니다. 거국 내각 좋은데 개헌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국회 해산권 주면 할 수 있다. 의원 내각제가 의회 해산권이 총리한테 있거든요. 그러면 함께 가자 함께. 대통령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그 대통령한테 의회 해산권을 부활하자 이런 의견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세요. 김황식 전 총리가 그 신문에 쓴 글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이 고질적인 여소야대 이걸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국회 해산권 이거 부활하자. 그거 주장하시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치가 빠져있는 이런 질곡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좋다. 거국 내각을 하든 열림 내각을 하든 뭐 우리나라 국무위원 자리가 20개쯤 된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뭐 민주당한테 7개 뭐 조국 혁신당에도 2개 뭐 어디에도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내각을 꾸린다고 했을 때 그거 하기 전에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면 그건 언제 행사를 하느냐 2022년 5월 중순에 행사를 하는 겁니다. 2022년 5월 10일 날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됐는데 보니까 여소야대거든요. 그 상태로라면 2년 동안 손발이 묶여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사사건건 의회에서 발목을 잡으니까. 그때 그 문제를 그런 정치적 갈등을 일거에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한 다음에 조기 총선을 치르는 겁니다. 2년 앞당겨서. 그래서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바꾸는 거를 인위적으로 하는 거죠. 뭐 그때 한때는 뭐 잠시 얘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당이 야권에 있는 현역 의원들을 인위적으로 여당 쪽으로 데리고 와서 여당을 다수당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걸 이제 그때의 개념으로는 이제 정계 개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일을 은밀하게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김한길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영입을 했을 때 저 사람의 역할이 뭘까? 정계 개편을 준비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예측들은 다 틀린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정계 개편 생각도 아마 잠시 스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비서실장 시켜줘도 안 한다.
이제 사회자가 시켜줘도 안 한다 뭐 그런 느낌입니까? 묻자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유, 정말 당신밖에 없어요. 꼭 비서실장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러면은 원희룡 전 장관이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오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일단은 본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의사를 이미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양해해 주세요 대통령님. 뭐 이렇게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이미 의사를 전달했다. 저의 길은 그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